네, 안녕하세요.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 다시 찾아오게 된 RLUSD 시리즈입니다. 이번 RLUSD 시리즈는 총 3편에 걸쳐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결국에 이 RLUSD도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RLUSD는 어떻게 그것들을 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사실 이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으로 5가지 리스크가 있다고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제 유동성.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막는다고 했을 때는 이 뱅크런이 일어났을 때 이 고객들의 자산, 이 RLUSD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이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리스크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준비금. 이 RLUSD를 포함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의 담보가 어떤 담보로 보관되고 있는지, 담보 준비금의 이 질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파산 격리인데요. 만약에 발행사가 망했을 때 담보물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발행사가 망했을 때 어떻게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리스크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투명성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대부분 이제 준비금을 포함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명뿐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감사가 필요로 하는데요. 이 투명성은 어떻게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런 리스크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규제 관할입니다. 어떤 국가, 어떤 금융기관의 감독을 받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것들은 또 어떻게 리스크를 갖고 있는지, 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 RLUSD가 이 처음부터 설계됐을 때부터 철학을 갖고 설계가 됐다 보니까 이 설계 원칙들을 천천히 뜯어보면은 이 RLUSD가 얼만큼 이 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이 준비금 리스크에 대한 이 리플의 해답입니다. 이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타협 없는 품질이라고 해서 이 RLUSD 준비금이 100% 이 미국 달러 현금 예금이랑 만기가 매우 짧은 이 미국 정부 채권, 이 사실상 무위험 자산으로 구성되는 준비금을 갖고 있다 보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다르게 뭐 기업 어음, 뭐 회사채 혹은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 자산, 이런 것들을 이제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준비금의 신용 리스크를 0으로 만들겠다는 이 리플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설계 원칙으로는 이 전략적인 규제 준수인데요.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아니라 다른 이 규제가 모호한 역외 지역에 발행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행사가 망했을 때 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게 낮은데요. 그런 반면에 이 리플사는 이 RLUSD 자체를 설계 당시부터 이 뉴욕 금융감독처 관할 안으로 스스로 들어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비용이나 장애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기관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강력한 보호장치로 활용하겠다는 어떤 역발상이기도 한 것이죠. 세 번째 설계 원칙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유틸리티입니다.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랑 다르게 일단 만들었으니 어딘가에 쓰이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리플 페이먼트라는 이미 수백 개의 금융기관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 리플이 B2B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에 즉각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탄생한 목적 기반의 자산이 바로 RLUSD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리스크, 준비금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타협 없는 품질로 승부를 봤다면 이 리스크 5번, 규제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뉴욕주 금융감독청에 스스로 들어갔다는 점에서 이 RLUSD의 신뢰도를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 이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파산 격리에 대해서는 뉴욕 금융감독청의 신탁 구조를 구조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RLUSD를 채택을 할 때 만약에 리플사가 망했을 때 이 기관이 돈을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 RLUSD의 해답은 법적 장치입니다. RLUSD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이 뉴욕 금융감독청의 제한 목적 신탁 라이선스 하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신탁 법에 따라서 고객의 자산 혹은 기관의 자산, 이 RLUSD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발행사의 리플의 고유 자산이랑 법적으로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격리되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리플이 해킹 혹은 뭐 사업의 실패로 파산하더라도 채권자들은 준비금에 대해서 단 1달러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이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오직 이 RLUSD 보유자들을 상환을 위해서만 존재를 하고요. 만약에 리플사가 파산했다 하더라도 이 준비금이 RLUSD 보유자들에게 모두 상환이 되기 때문에 준비금이 법적으로 격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뭐 서클사가 USDC 발행사죠. 서클사가 괜찮을 것이다, 막연한 믿음이랑 차원과 다른 이 법률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신뢰 장치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투명성에 대한 해답입니다. 리플사의 RLUSD 같은 경우에는 딜로이트의 감사, 그다음에 BNY 멜론에 이제 준비금을 보관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준비금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 투명성이 질 문제죠. 이것에 대해서 RLUSD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준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 기존의 증명이라는 이 기존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속적으로 어떤 잔고 스냅샷에 불과한 그런 증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반면에 RLUSD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4대 회계법인 중 하나인 딜로이트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이 감사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스냅샷으로 잔고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 준비금 구성자산의 품질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발행사인 리플사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적정성, 그다음에 운영 프로세스 전반을 검증하는 심층 검증이다 보니까 단순한 증명보다 훨씬 깊은 검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준비금을 보관하는 주체가 세계 최대 커스터디 은행인 BNY 멜론이다 보니까 감사의 신뢰도를 한 번 더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딜로이트와 BNY 멜론이라는 이름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들에게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물리적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그런 선언이다 보니까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RLUSD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리스크, 이 유동성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 RLUSD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벨 1 HQLA, 이 고품질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고품질 유동자산이랑 뉴욕 금융감독청의 지침을 준수하는 T+0, T+1, T+2 이 결제 매개 변수를 활용합니다. 만약에 이 뱅크런이 터졌을 때 RLUSD를 사용하는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유동성 리스크에 대해서 RLUSD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품질이랑 제도라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정교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RLUSD 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발생할 수 있는 미국 현금 등가물로 보관이 되고 있다 보니까 파산 방지 구조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투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레벨 1 HQLA 고품질 유동자산을 포함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바젤위원회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은행권에서 요구하는 최고 등급의 유동성 자산이기 때문에 뱅크런 같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시장 충격 없이 현금화가 매우 용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 고품질 자산을 기반으로 이 RLUSD는 뉴욕 감독청의 허용 자산 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T+0, T+1, T+2 결제 매개 변수를 적용하는데 이 T+0, T+1, T+2 같은 경우에는 이 T가 트랜잭션 데이트입니다. 만약에 어떤 결제가 발생했을 때 T+0 같은 경우에는 결제 당일날 바로 세틀먼트가 적용되는 것이고 T+1 같은 경우에는 2일, T+2 같은 경우는 2일 후에 결제가 처리가 되는 그런 이 프로세스를 말을 하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책이 아니라 평시에는 T+0 당일 혹은 T+1 2일에 신속하게 상환이 처리 가능한 유동화 라인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고요. 동시에 만약에 뱅크런과 같은 최악의 시장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T+2 최대 2영업일 이내에는 반드시 상환을 완료하겠다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적인 그 서비스 준수 계약을 법적으로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적으로 이 RLUSD는 레벨 1 HQLA라는 최고 품질의 자산을 기반으로 평시에는 T+0 혹은 T+1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위기 시에는 최대 T+2 이 영업일 이내에 법적으로 상환을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결합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유동성 리스크 관리 방식을 채택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RLU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가지 모두에 대해서 뉴욕 금융감독청의 신탁구조, 파산격리구조, 딜로이트의 감사, T+0 혹은 T+1, T+2 정책에 대한 어떤 유동성, 그 다음에 BNY 멜론 커스터디, 그 다음에 100% 무위험 자산으로 이 준비금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그런 기관 수준의 완전한 해답을 설계 단계부터 제시를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RLUSD가 이러한 구조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비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RLUSD는 어떻게 쓰일 것인가? 단순히 기관들이 이 RLUSD를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RLUSD는 B2B와 XRP 레저에서 성장하고 있는 이 DeFi 생태계의 만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본이 계속해서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동안 이 XRP 레저 같은 경우에는 리플사의 강력한 자본과 그다음에 XRP 레저의 기술력, 그다음에 글로벌 지지자들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탈중앙 금융 생태계가 활성화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신뢰할 수 있는 네이티브 USD 자산, 예를 들어서 뭐 솔라나에서는 USDC, 뭐 이더리움에서는 USDT, 네이티브 USD 자산이 부재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RLUSD 등장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들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어떤 막대한 규모의 RLUSD 유동성이 단순히 결제망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자연스럽게 XRP 레저의 DEX 혹은 이제 DeFi 프로토콜로 흘러 들어와서 기축 통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B2B 전통금융과 DeFi 생태계의 만남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자본이 선순환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하고 거대한 다리가 이 XRP 레저 위에 놓인다는 것을 시사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저희 온체인 시리즈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미 XRP 레저 위에 네이티브 덱스랑 AMM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XRP 레저 위에 이미 자체적으로 이 탈중앙화 거래소랑 자동화 마켓 메이커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보니까 이 RLUSD는 이 AMM 활성화할 수 있는 핵심 퍼즐 조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XRP 레저 AMM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뭐 솔로제닉이 될 수도 있고 XP 마켓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곳에 들어갔을 때 페어가 XRP를 기축통화로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RP 레저 위에 있는 ARMY라는 밈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XRP를 ARMY로 교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함이 많았는데요. 이제 RLUSD가 이 AMM이랑 DEX 생태계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른 거래소 혹은 이제 다른 생태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생태계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기준으로 XRP 레저 기반의 다른 자산들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RLUSD랑 XRP 페어도 생겼다 보니까 XRP 레저 내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동성이 풍부한 핵심 거래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보시면은 가장 많은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게 XRP, 그 다음에 RLUSD 페어상이고요. 변동성이 거의 없는 안정적인 RLUSD가 이제 유동성 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공급자, 이제 LP들의 리스크도 이제 줄어들고 거래 효율성도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XRP 레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의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XRP 레저 위에 다양한 DApp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신뢰할 수 있는 담보자산, 이 RLUSD 존재 자체가 DeFi 어플리케이션의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RLUSD를 담보하는 뭐 온체인 랜딩 프로토콜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생 상품 거래, 아니면은 뭐 오픈에덴과 같은 어떤 RWA 토큰화 프로젝트들이 XRP 레저 위에서 RLUSD를 기반으로 한 그런 상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개발자들이 더 이상 어떤 외부 브릿지 자산의 해킹 리스크를 걱정할 필요 없이 XRP 레저의 네이티브 스테이블 코인인 RLUSD를 기반으로 다양한 그런 금융 상품들, 그다음에 금융 실험들을 안정적으로 전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플러 파이낸스에도 들어가 보면은 최근에 이제 RLUSD 볼트가 출시가 되어서 RLUSD를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요. 오픈엔덴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T빌, 미 국채죠. 미 국채의 토큰화 RWA 상품인데 이것도 RLUSD로 구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 RLUSD가 어떻게 이 구조적인 리스크를 해칭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RLUSD가 추후에 XRP 레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뤄봤는데요. 사실 이 하락장이다 보니까 XRP 투자자 여러분들이 되게 좀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리플 원정대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가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를 통해서 XRP의 펀더멘털 체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쏟아지는 리플 혹은 XRP 관련 뉴스 속에서 구조적으로 XRP의 수요를 볼 수 있는 눈을 키우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결국에 XRP의 가격이 올라가려면은 이 XRP 수요가 올라가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맺었을 때도 이 기관이 실질적으로 XRP를 쓰는지 혹은 XRP 레저의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만 하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드리는 그런 시리즈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런 수요를 볼 수 있는 눈을 기를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하락장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마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하락장을 XRP를 대량으로 모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를 성공적으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RLUSD 시리즈 마지막 시리즈로 찾아뵙겠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시리즈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